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석사과정 재학 중인 첨단수자원공학연구실 안유빈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흔히 인공신경망이라고 부르는 Artificial Neural Network, 즉 ANN의 메커니즘과 적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ANN을 이해하기 위한 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뾰족한 두 귀, 긴 꼬리, 둥근 눈, 수염, 그리고 4개의 다리 등을 본다면 우리는 이가 고양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가 방금 말한 요소들을 인식하여 답을 내놓는 것을 뇌신경의 패턴 인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뇌신경이 패턴을 인식하고 답을 내놓는 과정, 그 과정을 흉내낸 것을 인공신경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러한 인공신경망이 어떤 방식으로 객체를 인식하고 원하는 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ANN의 발전 과정과 방법론, 적용 사례까지 살펴보며 그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ANN의 발전 과정입니다. 과거 사람들은 인간의 뇌신경, 즉 뉴런의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생각하는 무엇인가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따라서 이 뉴런의 인식 과정을 수학적 모델로 표현하였고 다음과 같은 모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신경 활동을 이용하여 논리적 계산을 하는 과정은 1943년 맥컬러와 피치에 의해 처음 제시되었습니다. 그 후 1958년 프랭크 로젠블렛에 의해 인공신경망의 기본 단위, 퍼셉트론이 발표되었는데요. 로젠블렛은 이를 통해 스스로 말하고, 보고, 쓰고,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신경망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1969년 민스키와 페퍼트는 로젠블렛의 단일 퍼셉트론의 한계와 지구상의 인공신경망을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다는 주장을 발표합니다. 이렇게 침체기가 찾아왔지만 1974년부터 웨어보스, 루메라트, 힌튼 등 다양한 학자에 의해 다층 퍼셉트론, 역전파 등이 제안되며 극복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인공신경망은 다양한 학자들에 의하여 탐구되었으며 한계 발견과 문제 해결 과정을 거쳐가며 발전하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문제 해결 과정을 기반으로 ANN이 어떤 방식으로 배우고 작동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로젠블렛이 제안한 ANN의 기본 단위인 퍼셉트론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경험, 연결주의자의 관점에서 제시된 가상의 신경 시스템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본 구성은 아래 그림과 같은데요. 자극을 받아들여 인식하고 억제 또는 흥분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반응까지 이어지는 시스템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러한 단일 레이어 퍼셉트론으로도 인공신경망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퍼셉트론으로는 완벽한 ANN을 만들 수 없다는 주장이 등장합니다. 앞서 제시한 문제에 대해 다양한 문제와 그 해결 과정의 관점에서 ANN의 발전을 정리한 것입니다. XOR 게이트 해결과 같은 주요 문제부터 활성 함수의 활용과 같은 부수적 문제까지 다뤄보며 ANN이 어떻게 한계를 극복하며 지금까지 형성되어 왔는지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여러 번 언급되었던 민스키가 제시한 XOR 문제의 해결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AND 그리고 OR 게이트의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AND 게이트는 X1과 X2 모두 1일 때 플러스를 나타내며 OR 게이트는 X1이나 X2 둘 중 하나라도 1이면 플러스를 나타냅니다. 물론 X1과 X2 모두 1일 때도 플러스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XOR 게이트는 X1과 X2 둘 중 하나만 1이어야 플러스를 나타내는 문제입니다. 이는 즉 AND 게이트 또는 OR 게이트와 달리 XOR 게이트에서는 단일 직선으로 결과를 나눌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단일 레이어 퍼셉트론, 즉 하나의 로지스틱 회귀 단위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민스키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다중 로지스틱 회귀 단위, 즉 다층 퍼셉트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의 퍼셉트론에서 입력이 X, 가중치가 W,
바이어스가 B, 그리고 그에 대한 가중합이 Z일 때 이는 활성화 함수인 시그모이드 함수에 의해 계산되고 출력값 y가 도출됩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는 위 그림과 같이 양수일 때 1, 음수일 때 0을 나타내는 함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층 퍼셉트론이 만들어진다면 기본 입출력 사이에 새로운 층인 은닉층이 더 추가되고 계산 과정에도 추가적인 과정이 필요해집니다. 이것이 다층 퍼셉트론이 XOR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한 예시입니다. 간단하게 왼쪽 3개의 퍼셉트론들이 모여 오른쪽 상단 다층 퍼셉트론을 이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중치와 바이어스는 각 모델 앞에 주어졌는데 먼저 X1과 X2가 각각 0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XOR 게이트의 특성에 따르면 이 경우 최종 결과 Y반은 0이 되어야 합니다. X1과 X2에 대하여 실제로 계산을 시행했을 때 가중합 및 시그모이드 함수에 의해 Y1과 Y2가 각각 -8 그리고 3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Y1과 Y2를 인풋으로 하여 마지막 결과를 출력한다면 마침내 값이 0인 Y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X에 대한 경우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XOR 문제가 다층 퍼셉트론에 의해 해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XOR 게이트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은 아주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스키가 주장한 한 가지 문제점이 더 있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문제점으로 다층 퍼셉트론의 학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민스키는 지구상 어느 누구도 다층 퍼셉트론의 훈련을 위한 가변적 방법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즉 훈련 데이터에서 최적 가중치, 바이어스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는 것과 연결됩니다.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뉴럴 네트워크 개발의 침체기가 시작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웨어버스와 힌트는 백프로파게이션, 역전파를 제시합니다. 이는 다층 퍼셉트론을 최적화하는 과정이며 총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임의의 초기 가중치에 따른 결과 Y바가 계산됩니다. 그런 다음 계산 결과와 실제값 사이에 오차를 도출합니다. 그리고 나서 경사 하강법을 사용하여 오차가 줄어들도록 바로 앞의 가중치를 업데이트합니다. 오류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을 때까지 위의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이 과정의 전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경사 하강법, 경사 하강 알고리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경사 하강법은 오류 최소화를 위해 사용되는 방법으로 오차가 가장 작은 지점의 가중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오차가 가장 작은 점은 기울기가 0인 점을 의미하는데 나와 있는 그래프를 통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차와 가중치의 관계 그래프를 보면 기울기가 0인 지점에서 가장 낮은 오차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지점에서의 값을 미분하여 그 값이 0인 지점, 즉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사람들은 이 방법을 통해 오차가 가장 작은 지점의 최적 가중치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최적의 가중치도 찾을 수 있으니 이제는 중요하게 제시되었던 문제는 모두 해결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부가적 문제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문제인 베니싱 그레디언트, 기울기 소실 문제입니다. 앞에서 역전파 방식을 통해 가장 끝 단인 출력층부터 하나씩 비교해가며 최적의 가중치를 찾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2단, 3단 레이어에 대해서 경사 하강법은 좋은 성능을 보이지만 9단, 10단 등 많은 레이어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성능을 보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층이 증가할수록 역전파를 통해 전달되는 기울기 값이 점점 작아지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첫 번째 층으로는 기울기가 전달되지 않는 기울기 소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울기가 첫 층으로 전달되지 않으면 올바른 가중치 값을 예측할 수 없기에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은 필수적이었습니다. 많은 연구 가운데 힌트는 이것이 시그모이드 함수의 잘못된 사용에 의한 것임을 발견했습니다. 앞서 경사 하강법에서 미분을 사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이때 시그모이드를 활성 함수로 사용할 경우 최대 미분값은 0.3에 불과합니다. 1보다 작은 이 값에 의해 체인 룰의 적용에 따라 곱셈이 계속되면 최종값은 0에 가까워지게 되고 기울기 소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렐루라는 또 다른 활성 함수가 제한됩니다. 이 함수에서는 값이 0보다 크면 무조건적으로 미분값이 1이므로 여러 은유층을 통해 곱셈을 하더라도 기울기는 사라지지 않게 됩니다. 힌트는 또한 초기 가중치 값을 현명하게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RBM 방식을 제안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전방, 후방 작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방식에 의해 앞에서부터 2개의 레이어씩 반복적으로 최적화되는데요. 먼저 초기 X와 가중치, 바이어스에 의해 결과값이 도출됩니다. 후에 도출된 결과값이 초기값이 되어 동일한 방식으로 결과값이 도출됩니다. 이때 초기 X와 새롭게 도출된 X의 차이가 최소화될 때까지 가중치가 조정되게 됩니다. 이는 초기 가중치를 설정하는 좋은 방법이지만 계산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한 계산 방정식으로 표현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초기 가중치를 결정하는 방법이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NN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ANN이 학습할 수 있는지 다뤄보았습니다. 물론 제가 다룬 것 외에도 다양한 한계가 발견되었을 것이고 다양한 해결 방안이 제안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발전해온 ANN이 어떻게 실제로 작동하는지 이제부터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ANN을 학습시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어디에서 데이터 세트를 구해왔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카글이라는 사이트에서 데이터 세트를 가져왔습니다. 다양한 분석 데이터와 코드를 함께 볼 수 있는 사이트이니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시면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019년 인도네시아 대학 입학시험 UTBK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대학 입학을 예측하는 ANN을 구성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총 4개의 파일로 구성되었으며 인문 분야와 과학 분야를 합쳐서 총 14만 7천 개의 표본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각각 다른 학과에 2지망까지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과학 관련 전공에 대해서만 분석을 실시했으며 단지 1지망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분석을 실행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선택한 데이터셋의 일부이며 입학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과학 분야 학생들의 점수 데이터와 각 학과의 정원 데이터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 두 데이터를 주로 다뤘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실제 ANN 학습 과정에 대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크게 전처리 과정, 분석 과정, 그리고 결과 분석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전처리는 크게 합격과 불합격을 구분하는 과정과 결측값을 처리하는 과정, 매트랩 적용에 적합하도록 수정하는 과정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매트랩의 내장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적용하고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데이터 전처리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자료의 경우 학생들의 입학이 전적으로 그들의 점수에 달려있다고 가정하였을 뿐 실제 합격과 불합격 여부는 나타내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학생들의 평균 점수와 지원 학과의 정원을 기준으로 합격과 불합격을 나누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먼저 학생들이 가진 8개의 점수 평균을 계산한 후 내림차순으로 정렬, 학과 아이디를 오른차순으로 정렬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과 아이디 수와 학과 정원을 비교하여 각 과에 따른 합 불합수를 결정했으며 평균을 순위로 하였을 때 모든 지원자에 대한 합 불합을 분류했습니다. 이때 합격을 타겟 1으로 불합격을 0로 표현했습니다. 다음으로 0과 1로 나누었을 때 타겟 값이 나타내지 않는 6개의 데이터를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총 데이터 샘플은 86,564개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트랩의 신경망 패턴 인식을 사용하기 위해 인풋 데이터와 타겟 데이터를 구분지어 2개의 파일을 준비했습니다. 이때 학습 효과와 정확도를 더 높이기 위해 학생들의 인덱스 번호 대신 학과 정원과 지원자 수에 따른 경쟁률을 적용시켰습니다. ANN 학습에 사용한 프로그램은 매트랩 이내부로 머신러닝 및 딥러닝 그룹의
신경망 패턴 인식 프로그램입니다. 분석 절차는 간단합니다. 먼저 준비된 데이터 파일을 매트랩에 연결합니다. 다음 신경망 패턴 인식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주어진 데이터 파일을 학습 데이터로 인식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훈련, 검증, 테스트 데이터의 수를 설정하고 훈련을 실행하면 됩니다. ANN 학습이 끝나면 훈련 진행 상황 및 교차 엔트로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종 F는 98이며 최상의 검증 성능이 나타나는 F는 92였습니다. 훈련 상태를 확인한 후 확인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한 가지는 혼동 매트릭스입니다. 이는 알고리즘의 분류, 판별, 예측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구성된 표입니다. 보시다시피 실제 클래스는 참 또는 거짓일 수 있으며 예측 또한 양 또는 음일 수 있습니다. 오류는 어떤 것이 옳을 때 틀리다고 예측하거나 어떤 것이 틀렸을 때 맞다고 예측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민감도, 예민도 등 다양한 척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이 분석 결과인데요. 이 분석의 경우 정확도는 약 81.4%로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ROC 곡선입니다. 이는 모델의 분류 성능을 보여주는 그래프로 곡선이 중앙 직선에 가까울수록 성능이 좋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X축은 false positive rate이고 Y축은 true positive rate입니다. 실제 양성률이 1에 가까울수록 좋은 결과라고 할 때 본 학습 결과가 좋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요약과 결론입니다. 저희는 먼저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따라가며 ANN의 발전 과정 및 메커니즘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요 문제 그리고 다른 부수적인 문제까지 다뤄보았고 다음으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ANN을 학습시켜 인도네시아 대입 결과를 예측하는 모델 제작 과정까지 가져보았습니다. 긴 역사와 실제 데이터 적용 사례를 통해 인공신경망은 우리와 아주 가까이, 아주 예전부터 함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 말하기 및 데이터 분석까지 가능한 인공지능 모델 왓슨 등 다양한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을 이해하고 이용하는 것은 바둑, 언어 이해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도 많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구 분야에 맞는 인공신경망,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이미 존재하는지 또는 개발되어야 하는지 찾아보세요. 분명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